안녕하세요. 거북이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려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안에는 꼭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잘 해결될까요?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아니요. 내가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중에는 황홀경을 경험하며 갑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 나간다고 해요. 이 기법을 알고 모르고는 삶에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데이비드 호킨스 저자의 놓아버림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립니다.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마음을 놓으세요.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어요.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도달한 상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고 찾기도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이죠.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입니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집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기제가 실제로 그러하며 누구나 때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터지고 압박이 풀립니다.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이 기법의 목적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의식적으로 몇 번이든 놓아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내게 달린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요. 더 이상 반응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부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생기는 압박을 없앱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기 그지없고 병이 생기며 잦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요. 마음속 두려움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심한 괴로움에 겁먹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이로 인해 다들 마음 안팎으로 끊임없이 긍지를 위협받죠.
면밀히 살펴보면 인생이란 본디 마음속에서 겁내거나 기대하는 바를 투사해 세상에 덮어씌우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긴 시간 동안 이리저리 애쓰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속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나 신이 났던 때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겁내게 된 까닭은 감정에는 엄청난 양의 부정성이 들어있어서 자칫 깊이 들어갔다가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마음속에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놓아둘 경우 감정을 처리해줄 의식기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 마주하기를 겁내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주길 은밀히 고대하기에 이릅니다.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감정이 쌓여 생긴 압박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끔찍하게 후회스러워서 내내 감추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하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세월 모두와 그동안 일어난 생각을 살펴보세요. 그 밑에 깔려있는 괴로운 느낌을 항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즉시 사라지고 사건 자체를 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찰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을 통합한 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은 생각과 기억은 감정의 분위기에 맞춰 정리되는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즉, 생각이 기억 저장고 속에 보관되는 일은 그 생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위기를 지닌 감정에 걸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계속 떠올리는 이유는 그 기억에 안 좋은 감정을 나도 모르게 계속 불어넣었기 때문인데요.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와 결부된 모든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방법을 알면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즉시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방면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갈등과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어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됩니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리세요.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집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집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두려운 감정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러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부터 놓아버린 다음 감정 자체에 접근합니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끄세요.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입니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박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죠.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합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감정을 포기하고 항복했는데도 감정이 돌아오거나 계속 이어질 때가 있어요.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릅니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런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르죠.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습니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됩니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압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죠.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합니다. 이미 놓아버리고도 아직 놓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완전히 항복하면 그것이 의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은 까닭에 사라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의식면에서 성장 중인 사람에게 흔합니다. 캐놓은 석탄을 통째로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푸는 한 산만 바라볼 뿐이죠. 쌓였던 더미가 얼마나 줄었는지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친구나 가족이 먼저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에고를 무효화하는 것인데요.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는 것을 잊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항감을 내버려두고 이에 저항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놓아버릴 필요가 없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항감 뒤에 있는 공포를 살펴보세요. 항복 과정과 관련하여 과연 무엇이 겁나는 걸까요? 그 공포를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겠나요? 공포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저항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세월 우리를 노예와 피해자로 만들어 온 프로그램을 전부 놓아버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 프로그램들의 눈이 가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에고는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 엄포를 놓으려 할 거예요. 우리가 놓아버림을 시작하는 순간 에고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셈이며 그 힘도 점점 줄어듭니다. 에고가 잘 쓰는 속임수 한 가지는 기법 자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항복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데다 잊지 않고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정 자체가 정말로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에고의 속박을 잘라 내 자유를 되찾을 칼이 있으며 자기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에고가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영화 트론에 나오는 마스터 컨트롤 프로그램처럼 에고는 갖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우리의 노예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다. 놓아버림은 타고난 능력입니다.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도 아니죠.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누군가가 주장한 사상이나 신념 체계도 아닙니다.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죠. 놓아버린 기법을 실천할 때 기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실 거예요.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 넘기게 됩니다. 생각은 모조품입니다.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런 환상입니다. 생각을 쫓으면 계속해서 생각에 점유될 뿐입니다. 처음 출발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음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오실 거예요.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큰 나는 어항의 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큰 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하게는 모든 생각 아래에 있는 고요한 자각의 장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죠. 행복을 느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제 구실을 다했습니다. 아주 느긋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다 문득 생각은 전혀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물고기 앞에 미끼와 같아요. 생각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생각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은 제 스스로 성립하죠.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역설적으로 항복에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불쾌한 감정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항복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하면 놓아버림을 그만두죠. 그런데 이는 실수입니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니까요.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해서 계속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내내 더욱더 나아집니다.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깁니다.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유지하기가 더욱 쉬워지죠. 고양됨을 느낄수록 놓아버리기도 수월합니다. 이때가 어떤 것들, 즉 억제되고 억압된 쓰레기 같은 것들에 손을 뻗어 놓아버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의기소침할 때라면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완화시켜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면 그런 감정을 감지하기 어려울 따름이죠.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항복하세요.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으로 조각내 놓아버릴 수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오기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본 뒤 맨 먼저 그 신념부터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겁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이때 그 일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는 잔재를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제를 알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즉, 남은 감정을 조사해 놓아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일을 치른 뒤 진가를 발휘하는 새로운 감정 치유 기법을 알게 됩니다.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의의와 의미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토르 프랭클이었어요. 프랭클은 자신의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습니다. 그는 임상 경험과 개인 체험을 통해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로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제맹 라카를 통해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할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입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위기의 이점은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익힌다는 거예요. 또 위기 덕에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해 인정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죠. 일단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단지 내게 어떤 금지된 충동과 생각, 감정이 있음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하며 다룰 수 있게 되죠.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지죠.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됩니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자신감이 커져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하게 되죠.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은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립니다. 실직 위기를 다루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며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늘 실직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얼마나 심하게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웠는지, 굽실대며 윗사람을 따르느라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차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진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서는 한눈 팔 새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기회입니다.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죠.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칩니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요? 용서할 건가요?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건가요? 분개하고 억울해할 것인가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결점을 눈감아줄 것인가요?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요?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요?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요? 희망을 선택하실 건가요? 좌절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번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요? 겁내고 억울해하는 겉모습 속으로 움츠러들 것인가요? 모든 감정 경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회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에게는 감정 혼란을 움켜쥐고 싶은지 놓아버리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즉, 감정 혼란을 움켜쥐는 대가를 살펴볼 수 있죠. 대가를 치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꺼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놓아버리면 이로운 이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치유되는 쪽을 택할 것인가요? 걸을 수 있는 부상자 축에 낄 것인가요?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괴로워하고 싶은가입니다. 언제가 되어야 기꺼이 괴로움을 포기할 것인가요? 그만하면 되고도 남은 것이 언제인가요?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왜소함입니다. 왜소함은 심술궂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경쟁심 많고 인색하고 음해하기 좋아하고 의심 많고 앙심을 잘 품고 비판 잘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죄책감 많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만심 강한 측면입니다. 왜소함에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자존심만 고갈시키고 낮춥니다. 자기 혐오와 끝없는 죄책감, 벌을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왜소한 측면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측면에 힘을 보태고 싶으신가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싶으신가요?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스스로 자신을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본다면 연봉 인상 목록의 첫머리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 감정에 놓아버림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각각 정반대의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부정적 감정에도 그와 반대되는 것이 왜소함과 위대함 사이에 존재합니다. 어느 특정 순간에 그런 정반대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좋은 연습으로는 자리에 앉아 지금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정반대되는 감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싸워서 분한 마음에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해보죠. 도저히 선물을 사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생일 날짜는 점점 다가와요. 이에 정반대되는 감정은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제 용서하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찾아내 그에 대한 저항을 멈춥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용솟음 칩니다. 우리 천성의 일부는 항상 기꺼이 용서하길 원하지만 스스로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점차 알게 됩니다. 그랬다가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또한 분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 상대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해 의식적으로 딱히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성격에 그런 일면이 있음을 점차 알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항복해 갈 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으며 이것이 과거를 놓아버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감사를 표하고 바보라 여겨져도 상관없다는 바람이 있죠. 이 연습을 통해 내면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위대함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함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용기입니다. 위대함은 사랑의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발성입니다. 위대함은 타인의 인간적 약점을 받아들여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되어 죄책감이 해소됩니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보상을 얻습니다. 이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죠. 다시 말해, 진정한 보상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면의 큰 나, 내면의 위대함과 만날 때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세상은 즐기는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죠.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부정성을 포기하는 기법과 긍정에 대한 저항에 항복하는 기법을 활용하면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전체적으로 자각합니다. 이는 일단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죠. 전과 같이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관례를 습관처럼 계속 따르긴 하겠지만 사로잡히거나 쉽게 상처받고 의심 많던 마음속 성향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마음속 원인은 이제 전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감정을 해결한 결과 다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총알에도 내면은 끄떡없죠. 이제 평정과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궁극적 효과는 크고 강력합니다. 때로는 건성으로 빠르고 가볍게 항복하기만 해도 삶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도 하죠.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 변화가 자신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전 상황을 계속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성과가 생길 때마다 체크할 것을 권합니다. 항복하면 자신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이 달라지면 목표를 저절로 상향 조정하게 되죠.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생각이 얼마간 기법 실습을 하고 난 뒤에는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필자는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단련된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하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항복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 옛 환자가 자신의 삶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되게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기죠. 사실 이 같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면 더 높은 수준이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일러두어도 됩니다. 그것이 본연의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일체에게 그 상태를 빼앗겼을 뿐이죠. 지금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기를 그만두고 행복,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을 이미 다 한 것입니다.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맥락에 경험 전체를 고정시켰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라는 주제를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가짐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정적 신념체계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마음에게 돈은 문제입니다. 돈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체념과 절망의 근원이거나 허영과 자부심, 오만, 옹졸함, 질투, 부러움의 근원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부정성이 낳은 결말로 재정적 한계와 부족, 박탈감을 느낍니다. 부라는 삶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한계에서 나온 난 못한다 라는 느낌에 대해 말을 삼가려고 돈이라는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물러나 앉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딴에 우리가 받을 만하다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안깁니다. 죄책감이 쌓여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인색하다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안겨줍니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안전이나 권력, 매력, 성적 매력, 경쟁에서의 성공, 자아 존중감, 타인과 세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 등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 삶의 모든 다양한 갈래에서 돈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적어보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각 부분과 관련되는 감정을 적고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하는 감정적 만족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의 이면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쳐보죠. 이 발견으로 방금 알게 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자아 존중감과 내면적 가치를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죠. 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자아 존중감과 자긍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목표는 곧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지죠. 내면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의 승인은 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들면 삶의 각 측면에서 돈이 다른 의미를 띱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닌 한층 높은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되지요. 감정 측면에서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과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에 휘둘리고 있어요. 수백억 부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돈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멈춰 서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강박적으로 돈의 뒷공문이나 기타 부의 상징을 쫓아다닌다면 이는
내면의 자아 존중감이 너무 낮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막대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적으로 자신 없는 면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작게 느껴질수록 그런 내적 왜소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막대한 권력과 돈, 매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죠.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에 안도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돈에 무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아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5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100억을 잃고 신경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희극입니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어요. 감정면에서 남자는 400억만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습니다.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내적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와 관련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기죠. 반면 놓아버린 기밥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벌이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을 맡습니다.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극작가가 대성공을 거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자가 되죠.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돈에 통달했습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합니다. 이런 내적 자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무관해지므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통달한 것은 초월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떨까요? 사람은 보통 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몸의 기능과 능력, 외모, 생존에 사로잡혀 있죠. 마음 역시 일반적으로 가진 걱정, 병에 대한 공포, 고통, 질병, 죽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 먹는 일, 몸무게, 운동, 건강에 좋은 환경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죠. 이런 마음속 긴장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진이 빠지고 공허하고 너무 피곤합니다.
몸에 사로잡힌 대로 따른 결과의 한 가지는 자의식입니다. 자각의 장 속에서 몸의 존재가 두드러지면서 몸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몸에 대해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 몸에 대한 타인의 인정, 몸의 겉모습과 행동거지에 정신적으로 집착합니다. 이 모든 관심사의 바탕에는 나는 몸이다 라는 무의식적 등식이 깔려 있는데요. 이 등식은 제약이 아주 큰 의식 수준에 해당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실상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자각이 뚜렷이 좁아진 데서 비롯하는 동일시 오류이기 때문에 마치 경주마가 좌우를 보지 못하는 눈가리개를 쓴 상태와 같죠. 마치 코에 뾰루지가 나니 온 세상이 뾰루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뾰루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로 하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몸에 사로잡힌 탓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자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무수히 다양한 몸 관련 신념 체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됩니다. 무엇이 몸에 필요하고 무엇이 몸에 좋고 무수히 많은 무언가에 몸이 취약하다는 신념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온갖 건강상 예방조치를 취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먹고 잠재적 유독 성분을 찾아내려고 끝없이 라벨을 읽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먼지와 꽃가루, 환경오염 물질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양한 대응책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하려는 강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취약성은 마음의 산물일 뿐이고 몸은 마음에 품은 것에 반응합니다. 몸에는 특정 인격과 마음이 믿는 바가 매 순간마다 반영합니다. 모든 공포를 놓아버리고 신념 체계들을 취소하고 나의 진정한 끝나는 무한하며 어떤 제약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거듭 확언하는 일에 들어가면 건강과 행복, 필수 에너지가 한결 높은 상태로 옮겨갑니다. 자신에게 확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이다. 이 무엇에는 위험으로 여기도록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된 질병이나 물질, 뭐든 넣으면 됩니다. 몸에 관련된 끝없이 다양한 공포와 관심사,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고 나면 육체적 질병이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활기와 개인적 자유를 더 크게 느끼게 되죠. 완전한 항복의 상태에서는 몸이 거의 지각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존재로만 자각할 뿐 몸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아주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몸은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재구실을 합니다. 항복한 사람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오염이나 공해, 찬바람, 세균, 전자파, 카펫, 매연, 먼지, 동물 비듬, 온나무, 꽃나무, 식용 색소에 대한 공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몸이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몸이다에서 나는 몸이 있다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몸은 몸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갈수록 명확해집니다. 통념과는 반대로 몸을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 몸을 자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팔은 자기가 팔임을 느낄 수 없어요. 마음만이 팔이 팔임을 느낄 수 있죠. 마취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잠들면
몸은 감각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몸에는 어떤 감각도 없다는 점이 서서히 분명해집니다. 감각이라는 기능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의 변화이죠. 이제 몸이나 몸을 방어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의 초점이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마음은 더 큰 힘이 있는 곳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바꾸면 몸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에너지 상태, 자각의 수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죄책감도 끊임없이 포기함을 뜻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의식은 더 이상 병을 끌어들이지 않죠.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 그에 수반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자기에게 보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자주 쓰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자기 보복은 사고나 감기, 독감, 관절염, 기타 마음이 고안한 복합 질병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죠. 이런 질병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에 관심을 받으면 유행병 형태를 취합니다. 저명 인사가 대중과 어떤 심각한 질병을 공유하면 그 병의 발생률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무의식은 질병을 움켜쥐고 그것을 보복에 활용합니다. 내면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항복하면 보복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정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치유는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말기로 가망 없는 상태였던 잡지 발행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하고 나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시점에서 그녀는 기적 수업 워크북을 공부해 죄책감을 포기하는 기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학습 코스는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짧은 가르침을 묵상하는 구성이었는데요. 코스를 밟으면서 그녀는 용서 기제를 통해 모든 죄책감과 울분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취소함으로써 내면의 죄책감을 제거하자 다발성 경화증이 나아졌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녀는 회복한 지 수년이 지나 빛나는 건강 상태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과 평안은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기타 부정성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항복 기제를 통해 질병 전체를 통째로 해결해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부를 이야기함으로써 행복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제 내면의 감정 생활에 보다 초점을 더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부의 목적은 결국 행복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과 부가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런 점에서 행복은 건강이나 부와 무관합니다. 행복의 정형적 풍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행복은 지극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나 비판적 논평, 찌푸린 눈살,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직장을 잃을 위기, 관계에 대한 불신,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의사의 말, 무례한 택시기사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망칩니다. 우리의 행복은 왜 그래도 허약해서 흔하디 흔한 일로 온 하루를 망칠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자주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내적 고독감과 분리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애착의 형태를 띠며 이런 애착을 위협하는 것에는 공포와 분노, 질투가 있습니다. 애착이 많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내면이 왜소한 탓에 자신이 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죄스러워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같은 공포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무서운 사건과 일이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공포로 인해 만성 분노가 생기고 비난에 민감해지고 내면에서 감정적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쉽죠. 절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언짢은 감정에 민감해지면서 아픔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애고와 마음은 자기가 보기에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더 좋고 외모가 더 낫고 인맥이 더 넓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러워합니다. 내면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연민과 부러움, 울분이 추가로 따라오죠. 자기 비난을 세상에 끊임없이 투사하고 투사한 자기 비난이 타인에게서 받는 비난의 형태로 돌아오면 이로 인해 죄책감과 왜소해지는 느낌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런 감정에서 탈출할 길이 허세, 옹졸함, 심한 편견, 오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뿐이며 이는 다시 잔인성, 고압적인 태도, 잔혹성, 남의 기분에 대한 둔감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둔감함은 종종 자기 변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저는 숨김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한 타입이라 다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이런 말로 둔감함을 은폐하는데요. 그냥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것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가는 비판,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분석, 경멸, 감정을 차단하고 이성만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주지와 의심, 복수하는 공상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은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자한 매력에서 나옵니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행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자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냅니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리게 되죠.
매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정당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직성에 바탕하므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뿐이죠.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는 무관해집니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합니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감정을 배려하게 되죠. 권력 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입니다. 느긋하고도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의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기게 되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봅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껴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를 삽니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습니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 라고 동일시해요.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각합니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옵니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집니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죠. 하지만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입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감정과 심리면에서 다시 성장이 시작되는 것과 만성적이라 여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성취와 만족을 가로막던 장애를 없앤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며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순진하게도 발전을 가로막는 생각과 부정적 신념을 진실이라 여겼지만 이런 것들은 한낱 부정적 감정에 축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점이 곧 드러납니다. 이런 감정을 놓아버리면 사고방식이 못해에서 할 수 있어와 기쁘게 하겠다로 바뀝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생기죠. 서툴거나 내보이지 못하던 일을 기쁨과 활기에 넘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진전의 예를 지적이고 성공도 했지만 평생 충과는 멀었던 중년의 전문직 남자가 겪은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달리 춤을 잘 추고 싶어 했던 남자는 긴 강습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강습 때마다 뻣뻣하고 서툴러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만 했습니다. 때로 의지를 갖고 댄스 플로어에 나가 간신히 춤추는 신용을 하기도 했지만 즐겁기는커녕 마음이 편치 않았죠. 춤 동작은 뻣뻣하고 일일이 생각해서 하는 티가 났으며 춤추는 일 자체가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해 자존감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항복기제를 수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렵 어느 파티에서 남자에게 춤을 추자고 계속 권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 춤 못 추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는 사양했고, 에이, 말도 안 돼요. 한번 해봐요. 하고 여자는 집요하게 졸랐습니다. 발에는 신경 꺼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마지못해 승낙한 남자는 저항과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렸어요. 댄스 플로어에서 남자는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내면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의욕 수준의 사랑으로 올라가자
놀랍게도 늘 꿈꾸고 부러워하던 대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춤출 수 있다는 깨달음이 번쩍 들면서 사랑에서 환희의 상태로, 심지어는 황홀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희열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어요. 친구들은 춤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죠. 높은 환희의 상태에서 남자는 문득 댄스 파트너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문득 남자 자신의 큰 나를 보았고, 모든 개별 자아의 이면에는 사실 오직 하나의 큰 나만이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텔레파시로 연결되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모든 스텝을, 여자가 스텝을 밟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둘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년간 함께 연습한 사람들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남자는 환희를 주체할 수 없었죠. 춤추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자 춤이 저절로 나왔고,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 절정 체험이 남자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들어와 춤을 계속 추었습니다. 다른 어떤 춤보다도 무형식 디스코는 그에게 가장 겁나는 춤이었는데요. 외울 동작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흥적 행동과 얽매임 없는 기분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는 남자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남자는 집에서 디스코 음악을 틀고 몇 시간 동안 디스코를 추었습니다.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며 몸의 항복 상태와 내면의 자유로운 느낌에 매혹되었습니다. 남자는 호련 자신의 전생을 세부까지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생에서 그는 대단한 모형수였는데 스승들에게 받는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대로 하자 결과는 놀라웠어요. 자기 안에 수직적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완벽한 균형 속에서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이 힘들지 않았어요. 남자는 한낱 그 춤의 목격자가 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환희와 춤만이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남자는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의 빙빙 도는 춤을 근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현기증과 필요 없이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들의 능력. 이런 특정의 의식 상태는 개별 자아의 항복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댄스 플로어에서 찾은 돌파구는 삶에서 막혀있던 많은 방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한계가 있던 곳마다 그 한계선이 빠르게 확대되었죠. 이런 변화는 남자의 친구와 가족이 보기에도 뚜렷해서 그들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니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갔고, 삶의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하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계속 놓아버리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 경험을 자세하게 다룬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경험은 의식의 척도를 실증합니다. 남자는 50년간 춤이라는 방면에서 난 못해라는 믿음과 함께 척도의 맨 아래에 있었어요. 이 억제 성향으로 자존감이 떨어졌고 회피 반응이 생겼습니다. 수년간 남자는 춤출 일이 있을 것 같은 친목 모임을 애써 피했습니다. 자신의 억제 성향에 남자는 분노했고, 그래서 누가 춤추자고 권하기만 해도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경험에서 남자는 불과 몇 초, 몇 분 사이에 척도 전체의 감정을 전부 느끼며
잇따라 맨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지점에서 갑자기 고도의 영적 자각과 함께 높은 의식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의식의 등장과 함께 이해를 얻었고 텔레파시 의사소통, 동시성, 전생 기억 같은 심령 능력까지 나타났죠. 결과적으로 남자는 삶에서 행동이 달라졌고 그 탄력에 힘입어 수없이 많은 장애와 한계를 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어 이미 진행 중인 성장에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항복기제 사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감정 성장 속도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일관된 자세와 관계가 있을 뿐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1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항복의 혜택을 받았죠. 억압받고 억제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역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감정을 포기하고 나면 부정성을 억누르던 에너지가 풀려나 건설적으로 쓰입니다. 놓아버린 결과로 창조와 성장, 일, 대인관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긍정적인 활동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즐거움도 커지죠. 놓아버린 기제의 문제 해결 효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놓아버림은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리세요. 문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하면 그 외견상 문제에 생길 수 있는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하게 항복하면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보세요. 자판을 일일이 보면서 치듯 대개 마음은 가능한 답을 찾아 이걸 더듬거렸다가 다시 저걸 더듬거리곤 합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흔한 일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영화를 볼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보죠. 문제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일에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발견했고 특히 로맨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어 붕괴를 느낀다고 해보죠. 오늘 밤에 정말로 원하는 일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일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임을 마음속에서 수긍하니 문득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죠. 아니면 그 반대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가기를 바라는 이면의 감정이 공포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쌓아놓은 감정이 불쾌한 것을 압니다. 울분이 있으면 울분을 바꿔 놓으려는 바람을 놓아버리고 그 감정이 그대로 존재하게 합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도 괜찮아요. 붕괴하는 감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니 죄책감이 덜 느껴집니다. 울분이 있다고 배우자에게 고백합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없어집니다. 두 사람 다 안도감과 친밀함을 느끼고 나서 말합니다.
영화 따위는 집어치우자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나누고 달을 보며 산책을 하자. 이런 접근법은 모든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밑에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마음이 바뀌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인식이 되지 않아 포기하지 못한 감정이 결정의 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한 대로 행동을 취하면 밑에 깔려있던 감정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감정 공간의 관점에서는 이전 결정은 틀린 것으로 밝혀지죠. 이런 일이 워낙 정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대부분은 의사결정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과거 결정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흔해서인데요. 문제 해결에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오래 끌던 문제도 번개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답을 찾는 일을 그만두세요.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들여다봅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답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든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적어도 감정적 이득이 달라지죠. 음침한 만족감 대신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훨씬 적어지죠.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됩니다.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집니다.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뀝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태평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기사도 갑자기 세심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무슨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향입니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요. 행복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항복하고 나면 줄곧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부정적 걸림돌과 난 못해를 없애고 나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면이 활짝 열립니다. 성공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한계를 포기하면
창조성과 재능 표출의 길이 완전히 새롭게 열립니다. 창조적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시를 싫어했던 중년 엔지니어가 있어요.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을 익혔더니 어느샌가 일본의 정형신 하이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힘들이지 않고 제법 많은 양을 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자동 집필 능력까지 얻었습니다. 풀타임 직업이 있으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한 60대 여성의 예도 있어요. 여자는 학사 학위에 이어 석사 학위를 받더니 끝내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결국 책임이 막중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난 못해 라는 이 마음을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성장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던 삶의 문제가 느닷없이 해결되기도 하죠. 놓아버린 기제의 놀라운 점 하나는 중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일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빠른 변화와 함께 활기도 커집니다.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에 풀려난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 마음가짐과 생각, 감정으로 흘러들면서 개인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옵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하죠. 의심과 두려움,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집니다. 부정성은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같은 근원에서 생겨납니다.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포기하고 나면 그 근원 자체가 드러나죠.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고 근원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는 또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괴로움의 근원이 힘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각자가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 이면의 압력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공포를 끊임없이 항복하면 결국에는 공포가 바닥납니다. 그러고 나면 공포를 느끼기가 더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공포 반응을 끌어내려면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량의 공포를 항복한 사람은 나중에는 열심히 공포를 찾아도 없을 정도가 됩니다. 공포의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죠. 분노도 점차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 크게 도발해도 분노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공포나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사건과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항복의 목표는 완전한 초월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기능을 넘어선 곳에 우리의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저자의 놓아버림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놓아버림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맞아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막상 이 놓아버림을 삶에 적용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마음이 참 많이 치유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를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외쳐도 기분이 안 좋으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 놓아버림을 반복해서 하면 느껴져요. 아, 내가 이 나쁜 감정을 안 가지려는 저항이 컸구나. 내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쁜 감정을 가져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정화됨이 느껴지면서 이 감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쪽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정말 많았어요. 놓아버림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을 한 번에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 빨리 다 이해하겠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조금씩 읽고 재독하면서 천천히 놓아버림에 대해 알아간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에는 우리가 갖는 다양한 감정에 놓아버림을 적용하는 사례와 설명이 더 자세히 담겨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부정적 감정 없이 수월하게 상상한 그대로 이뤄나가시기를 늘 응원합니다.